안녕하세요. 건축가 사회를 탐구하는 윤혜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원회관은 왜 이렇게 화려할까? 입니다. 여러분, 구청이나 보건소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대기 의자는 항상 부족하고 복도는 좁아서 민원인들이 늘 북새통을 이룹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구청 건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하면 테니부자 동네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강남구청은 1975년에 지어진 옛 조달청 건물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어떨까요? 1976년에 준공되어 올해로 꼬박 49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시민들이 드나들며 낡고 비좁아진 공간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구의회 청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민들이 북적이는 민원 공간과는 완전 분리되어 넓은 로비에 대형 회의열까지 갖춘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축비만 수백억,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작 구민들이 매일 드나드는 구청 건물은 반세기가 된 노후 건물인데 구의원들이 사용하는 청사는 왜 이렇게 지어지는 걸까요? 공간과 사회를 읽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결정적인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은평구의회 청사의 준공 당시 도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실제로 사용 중인 청사 안내도 가 있습니다. 이건 특정 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사례죠. 하지만 이 두 자료를 대조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벌어지는 공간의 꼼수 세 가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가짜 공용 면적을 활용한 공간 확보입니다. 준공 도면을 보시죠. 3층부터 6층까지 층마다 유난히 넓은 홀이 눈에 띕니다. 처음부터 의원실을 크게 만들면 면적 제한에 걸리니까 일단 누구나 쓰는 공용 공간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크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슬그머니 벽을 세웁니다. 현재 안내도를 보시죠. 뻥 뚫려 있어야 할 공유 공간에 3층 의정연 부실, 4, 5층 민원 접견실, 그리고 6층 사무국장실이 떡하니 들어섰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만들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법적 규제를 피해 더 넓고 화려한 전용 의원실을 만들기 위해 공용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치밀한 밑작업을 해둔 셈입니다. 두 번째, 공동작업이라는 가짜 명분입니다. 4층과 5층의 핵심 구역을 다시 보시죠. 도면상 이곳은 의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공동작업 공간입니다. 시민들은 이 도면을 보며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치열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겠구나라며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현재 안내도를 보면 그 넓던 공동공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철저하게 칸막이로 쪼개진 개인 전용 의원 사무실들입니다. 파티션 하나에 의지해 가닥가닥부터 일하는 일반 직원들의 좁은 자리보다 몇 배는 더 넓은 개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남게 일하겠다는 계획을 오직 명분으로만 이용할 셈입니다. 결국 협력이라는 화려한 단판 뒤에서 개인의 안락한 직무 공간을 챙기는 실속 비즈니스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권위주의의 정점입니다. 이제 건물의 6층입니다. 도면상으로도 이미 충분히 넓었던 공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현재 안내도를 보면 의장과 부의장이 6층 전체의 핵심물을 그야말로 통째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직무본실의 부속실, 탐비실까지 완벽하게 갖췄죠. 특히 주목할 점은 원래 2층에 함께 있던 사무국장실을 앞서 보신 홀로 밀어내면서 의장과 부의장의 전용 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이곳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의회의 최고 권위층입니다. 가장 좋은 조망을 권력의 서열에 따라 배분하고 확장한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배치죠. 결국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을 희생시켜 그들만의 성벽을 더 견고하고 넓게 쌓아 올린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청사는 단 19명의 의원만을 위해 철저히 사유화되었습니다. 준공 도면에는 시민과 협력을 그려놓고 실제 안내도에는 권력과 집착을 채워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전부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규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부풀려 놓으면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넓은 복도, 텅 빈 홀에 사시사철 냉난방을 돌려야 하니까요. 유지 관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핀란드와 일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독립의회 청사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시의회는 별도의 시의회 전용 건물이 없습니다. 광장 앞 시청사,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 업무를 보러 찾는 바로 그 건물 안에서 의회가 함께 운영됩니다. 수백억을 들여 의원들만을 위한 전용 청사를 따로 짓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 핀란드 지방의원이 기본적으로 비상금 명예직에 가깝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상근 공직자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공간의 규모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인력 구조입니다. 일본의 기초지방의회 역시 지원사무국 인력 규모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작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의원 개인을 전담보좌하는 상시 직원 구조 자체가 우리처럼 많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요, 19명을 위해 28명의 사무국 직원이 상주하고 전문위원도 따로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지방의원을 상근 권력자가 아니라 주민을 대리하는 역할 수행자로 설계했습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것은 직무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공간이 그 철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반면 우리의 의회청사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건물의 규모, 층수, 동선, 누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건축가로서 그 공간을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진짜 품격은 건물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의회 건물의 가치는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행정 서비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 공간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에 공식 발표한 실태조사입니다. 전국 지방의회 20곳 방역과 기초를 합쳐 샘플로만 점검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무려 2318건이 나왔습니다. 한 의회당 한 달에 4.8건 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쟁 입찰 없이 일감을 몰아준 수의 계약이 1391건, 금액으로는 31억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 본인과 직계가족,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촌, 친척 업체는 법적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에 등장하는 사례를 보면 의원이 당선된 직후 동생 건설업체 매출이 3년 만에 2.3배로 뛰고 공사 건수도 2배로 늘어난 경우가 나옵니다. 법을 피해가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비리가 드러나도 징계는 출석 정지, 공개 사과가 전부입니다. 왜냐고요? 징계를 내리는 사람도 결국 같은 의원들이니까요. 지방의원들이 정작 눈치를 보는 건 시민이 아닙니다. 구의원 공천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공천을 받아야 4년 뒤를 기약할 수 있으니 4년 내내 시민 민원보다 국회의원 행사 챙기는데 더 바빠집니다.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됐지만 실제로 바라보는 방향은 시민이 아니라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의정활동의 방향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네 구의원들 선거 공보물, 직업란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업, 부동산업, 지역 토착 사업가 출신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이 되는 순간 지역 도시계획, 재개발, 인허가 정보, 예상 편성 방향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입니다. 어떤 사안을 담당하고 있으면 어느 날 과장님이 부릅니다. 땡땡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직접 전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과장을 통해서 딱 한 단계를 거쳐서 압력이 내려옵니다. 제가 직접 그 압력을 받기도 했고 옆에서 다른 담당자가 똑같은 상황을 겪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다더라.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담당자는 다 압니다. 이 압력의 실체를 몸으로 느꼈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더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민을 대변하러 온 게 아니라 본인 사업에 유리한 정보를 선점하고 민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의회 청사는 시민의 공간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나 다름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청사 안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면 그 공간의 크기가 어떻든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짓는 돈, 유지하는 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전부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건축가 시선으로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독립의회 청사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수백억을 들여 구청 옆에 별도의 건물을 올리는 대신 구청 본관 내부로
의회를 통합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행정 효율도 더 높습니다. 개인 의원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1인당 15평에서 20평에 가까운 개인 집무실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의 공용 사무 공간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건의는 칸막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곁에서 일할 때 생깁니다. 지금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비리를 잡아야 할 사람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이해충돌이나 비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권한을 의회 내부에서 꺼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넘겨야 합니다. 셀프 징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한 구의원이 바라보는 방향이 시민이 아니라 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의회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주민들이 상시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름 그대로 청구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신청서를 내고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순간 그냥 닫힙니다. 핀란드는 이걸 법으로 뒤집었습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정보활동공개법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공문서는 비밀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 기본값이 공개다. 우리는 공개하려면 신청해야 하지만 핀란드는 숨기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 의무를 어기고 문서를 은폐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습니다. 이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이 공간을 운영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맡긴 사람이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신청이 아니라 그냥 검색으로 가능해야 하는 거고요. 출발점 자체가 반대인 거예요. 주인이 눈을 떼지 않아야 딴짓을 못하는 법이니까요. 시민 여러분, 단순히 사람 하나 바뀐다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잠깐 바뀌는 척 하다가 당선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우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눈치만 살피게 만드는 공천 구조를 바꾸고 주민이 예산과 공간 사용을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되어야 공간도 바뀌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바뀝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선거 전에 여러분 지역의회 청사를 직접 가보세요. 로비가 얼마나 넓은지, 의원실이 어느 층에 있는지,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느낌이 다릅니다.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누구를 위해 설계됐는지 걸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주인이 눈을 뜨고 있어야 딴짓을 못합니다. 이 공간을 시민의 것으로 되돌리는 일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네 구의회 청사를 가보신 적 있으신지 오늘 영상을 보고 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